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어제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만찬 회동을 갖고 원팀을 다짐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악수를 나눴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가끔 싸워야 되겠다. 자, 네, 네. 저보다 형제가 더 싸우고 싸움이 아니고 뭐야? 야, 아니지. 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웃기는 했습니다. 웃기는 했는데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는지 현장에 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어색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분위기가 영 자연스럽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색한 이유는 원래 저렇게 대표나 원내대표가 만나서 다시 화해하고 악수하는 모습 자체가 저게 좀 낯설거든요. 예. 당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낯설지만 저렇게 다시 또 누군가 중재해서 다시 손을 잡고 국민들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낯선 모습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근데 뭐 갈등이 그렇게 좀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작은 갈등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당내의 작은 차이는 당 밖에 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보다 뭐 얼마나 크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자주 싸워야겠다라고 말한 게 뭐 이견이 있더라도 굳이 숨기지 않고 표출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의 갈등은 뭐 건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당내 갈등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시절에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문제든가 아니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가 좀 갈등으로 불거졌다라면은 이번에 불거졌던 모습들은 뭐 특검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뭐 속도나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의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은 좀 표출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당원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봉합이 된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이견 표출이 있더라도 조금 건전한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보시기엔 갈등이 잘 봉합됐다고 보십니까? 이런 자리가 있게 된 게 결국에는 갈등이 서로 미리 잘 봉합이 됐으면은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될 필요가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저 이제 보여주기식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분들 예. 대다수가 이제 전현직 의원인데 전직 의원도 사실 선출직을 도전하고자 한다는 이런 평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민적 눈치를 보거나 뭐 심지어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까지 봐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국민께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보더라도 어색하잖아요. 저 어색함이라는 거는 저는 당사자들끼리 앙금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함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국민께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추진했던 합의했던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라 시정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합의한 내용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잘 된 건데 이거를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서 시킨 거잖아요. 잘못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아마 미안한 감정을 저런 어색한 미소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개인적으로 이것은 두 분 간의 정책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살펴서 반영시킨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어떤 강성 지지층의 의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정된 거기 때문에 두 분 간에는 앙금이 없고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정치 지형상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자리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다고 하는데 김 총리가 나선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뭔가 그 이전에 우상호 정무수석과 예. 정청래 대표 간에 뭐 이견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저희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수직적 당정 관계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과 정부 사이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은 지지층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걸 행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이면
대통령입니다만 대통령으로 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국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본인을 찍어주지 않은 사람들도 대표하는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당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와 당은 당연히 때로는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표출되는 이견에 대해서 좀 중재하기 위해서 총리가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앞으로 아무래도 그 정기 국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또 표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견을 조율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중재 역할을 자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 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합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더불어민주당식 인민재판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특별자를 뺐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인데 그 특별자 빼면 위헌성도 같이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그 법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관여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 이제 대법원에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담재판부를 스스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한정혜 위원장이 저 말씀은 안 맞는 것이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지식재판부가 있는 거고 그다음 소년 사건 상시 있잖아요. 이걸 전담한 재판부가 있는 거고 그다음 가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이 많기 때문에 또 늘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내란은 늘 일어나나요? 저게 내란죄라고 확정되지도 않고 판단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란이라고 쳐요. 그럼 내란 사건이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전담재판부로 만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있는 재판장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재판부가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사건이 많아서 부담스러우면 현재 있는 재판부가 사건을 계속 전담하되 나머지 갖고 있던 다른 사건들을 다른 쪽으로 이부해서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빠른 재판을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재판부 대법원이 움직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재판장을 바꿔달라라는 식의 전담재판부 논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 재판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내란이 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전담 재판부의 이런 명분 중 하나는 상시성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신속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예를 들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법원에서 그 학교 폭력 전담 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불거지니까 대법원에서 이 전세 사기 전담 재판부 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전세 사기의 피해자 이런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거든요. 저희가 주장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저희가 이 특별 재판부나 전담 재판부나 이 그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그럼 1심을 12월 안에 좀 종료하겠다,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어느 정도의 압박이 그래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내란 재판부 역시 상시적으로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 내란 혐의의 피해자는 사실상 5천만 국민 전부기 때문에 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재판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는 헌법 102조 3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입법부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뭐 전담 재판부를 만들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헌법의 가치 아래서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서 죄를 빨아준 사법세탁소 역할을 했다라고 아주 직격을 했어요. 이제 법사위원장이 사실 저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판사를 역임했던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무죄도 선고할 수도 있고 유죄도 선고할 수도 있고 원피고 간에 누구는 패배할 수도 있고 이게 재판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저런 논리라 그러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나온 것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뭐 세탁해 준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통해서 이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파기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혼자 내린 게 아니잖아요. 재판부 전원이 심리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고 예. 더군다나 이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했다는 부분을 저렇게 말씀하시면 사법권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단독 재판도 아닌 것이고. 그럼 단독 재판부가 만약에 저런 재판했으면 그분은 어떻게 탄핵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 시점 자체도 안 맞는 것이고 지위 자체도 안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 발언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감원 이쪽에서는 불만이 많나 보더라고요. 퇴사하겠다는 사람은 퇴사하라고 해야죠. 퇴사를 전원을 다 받고 새로 뽑아야 돼요. 그분들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잖아요. 퇴사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번 조직 개편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직원들 다 퇴사 처리 받아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발언이 굉장히 주말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저분들도 사실 근로자 겸 노동자들이에요. 예. 뭐 한 가장의 가장을 떠나서 근로자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사실 직제가 개편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담당 업무가 바뀌고 소속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불만을 나타낼 수 있죠. 예. 불만 표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난의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어준 씨가 인사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김어준 씨 말대로 전부 다 내보내면 그 사이에 공백, 그러니까 뭐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공백, 그다음에 금융 정책 위반에 대한 공백, 감독에 대한 공백,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어떤 힘이 있길래 저 정도의 무소불위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은 일반적인 유튜버가 하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입에서도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감원 조직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저런 발언에는 절대 찬성하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한 방송인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에서는 저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결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자들은 결국 그 안에서는 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을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퇴사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불사할 만큼 우리의 불만이 있으니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들의 의견을 어떻게 좀 녹아내고 조직 개편안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가 하면서 저런 목소리를 담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퇴사할 테면 퇴사하라라고 말하는 거는 정부의 운영 방침도 그리고 민주당의 운영 방침도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말을 당은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이 김어준 씨의 말을 단순한 어떤 방송인의 말 한마디 정도로 듣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이제 언론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금은 많은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정경분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이게 이제 유튜브가 언론인지 아니면 경제적 공동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론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와 같이 결부된 행동을 나아가기 때문에 이건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순수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이 본인이 했던 것을 하게 되면 비난하고 또한 국민적 전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의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고위당정협의회 그 만찬을 할 때 사실은 예. 앞으로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 문자 폭탄을 막는 입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사후적으로 저렇게 간섭받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만약에 정치인들이 의사를 이게 모은다면 의사결정하기 전에 여론을 수렴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강성지지층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결정되고 나서 합의까지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휘둘린다. 그것도 문자폭탄 등의 압박을 받아서. 자, 이것은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법 논의를 위한 장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서로 손잡고 밥 먹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 온다고 그냥 그대로 맞지 말고 매번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이거를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과 강성 지지층 어떻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일단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만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 막는 건 가능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강성 지지층의 주장이 그러니까 당과 배치됐을 때 무조건 그 의견을 따라주는 거에 반대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용기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강성 지지층의 의견과 상치되는 이야기들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그들과 맞서기 위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좀 이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뭐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뭐 물론 이런 비판도 많이 받지만 당이 이끌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 대통령도 배출하고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 역할도 한 것도 반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 역할을 좀 극대화하고 이런 단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저는 전 지도부가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기를 가장 많이 받는, 그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어떤 정치인이 그들과 때로는 설득하기 위한 타협의 중재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지 뭔가 입법을 통해 문자폭탄 금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예. 예전에 그 팬덤층의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 정치인이 나의 뜻과 반해도 그 특정 정치를 공격하는 꼴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AI 같은 인공지능화돼서 인간을 뛰어넘는 이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노사모에 대해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앞으로는 시민 옴부즈만이 되라. 그래서 각계 각층 각 분야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정치권에 토스하는 역할을 해달라.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현 정치인들이 많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더불어 개딸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성비 의혹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은 자신의 성추행과 성희롱이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진영이 꾸려진 날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하죠. 근데 저는 이 가해자의 의견, 그러니까 피의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이분들이 말할 수 있는 장소는 뭐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조사를 하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결과가 나오기 전, 지금 이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뭐 지금 가해자가 말하고 있는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뭐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유죄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표출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이런 의견을 당내 조사 아니면 수사에서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가해자는 아예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입틀막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만 예. 이분들이 전 그래서 사퇴한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뭔가 이 당내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거기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었어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안 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딱 과정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서 아마 비대위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의 말 다시 뜯어보면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 그냥 성추행이 없었다는 아니고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부분이 이제 그 본인과 좀 친분이 있는 비대위 구성이 됐다는 그 국면에서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저기 뒤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실제 나는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었고 그 재심 결과 뭐 기각이 돼서 그래서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투고 있으니까 너무 확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지 마라. 이렇게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못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와 별도로.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심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조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 생각을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방금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김보협 전 대변인의 발언과 같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공개적 발언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와 당내 목소리로 좀 녹아내기 위해서 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일단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이라는 게 이런 지금 발생한 가해 말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은 비대위의 논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지만 일단 조국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사실상 전 첫 회의에서 발언이 사실상 가름자를 다 타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의 첫 발언 어떻게 나올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 좀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저 부분은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실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는요? 그렇죠. 예. 피해자 측 그 대리인이 만남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핑계로 좀 미뤘었잖아요. 근데 그 정치 일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불급해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행보를 했었는데 본인이 수습을 하겠다. 이게 일단은 안 맞는 것이고 비대위원들의 성향이나 구성원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순간에 저 부분은 그 자체가 저는 2차 가해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N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강미정 전 대변인과 그 강미수 고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만나자고 할 땐 안 만나주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만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는 것처럼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것 자체가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피해자 측의 충분한 설득,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청사진을 갖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득 과정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동반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지금 일단 비대위원장을 맡은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